콘텐츠 경고. 다음 이야기는 노년의 고독 가족 관계의 균열, 그리고 깊은 정신적 상처에 대한 무거운 심리적 전개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며 인류애적 가치와 가족애에 대한 각성을 지향합니다. 가정 내 심리적 문제에 예민하신 분들은 청취 독서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은 연인의 배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나 자신이 인겨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추위는 겨울의 눈보라가 아니라 넓은 집의 침묵과 결코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입니다. 양평 계곡에 사는 한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하얀 배추들과 자식들의 식어버린 효심 사이에 갇힌 그런 한숨 같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겨울은 양평 계곡에 평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바람이 만나 언덕 위로 몰아치며 경기도 산간 지방 특유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가져왔습니다. 한명숙 할머니의 오래된 기와집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회색 하늘을 향해 구조 요청을 하듯 뻗어 있는 감나무 밭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3대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던 그 집은 이제 소름 끼칠 정도의 고독과 적막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고희 9시를 넘긴 나이 날씨가 굳으면 뼈마디가 시위하기 시작하는 때라 보통은 난로에 앉아 대추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는 것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명숙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넓은 마당에서 커다란 배추, 백포기와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 행사인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이때는 1년 중 가장 신성한 시기이며 일반적인 명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자식들이 일을 제쳐두고 먼 길을 운전해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하얀 절임, 배추통 주변에 둘러앉아 함께 김치를 담그고 웃음소리가 고춧가루의 매운 냄새, 마늘 생강 젓갈의 향기와 어우러지곤 했습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빨간 김치통들은 자식들의 차에 실려 도시로 돌아가 길고 추운 겨울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자 그 어떤 식당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어머니의 맛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명숙 할머니의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칼질하는 소리도 맵다고 호들갑 떠는 소리도 없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늙은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솜의 끝이 닳아버린 지난 겨울들의 흔적이 남은 팥죽색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겉에는 두꺼운 빨간색 비닐 앞치마를 둘렀는데 이것이 찬물과 얼룩으로부터 할머니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검버섯이 피고 주름진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 같은 소금물에 담그고 쉴 새 없이 고춧가루를 문지르느라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물통에 손을 넣을 때마다 냉기는 바늘처럼 뼈마디를 찌르고 팔을 타고 올라와 머릿속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허리는 누군가 망치로 척추를 두드리는 듯 아팠고 움직일 때마다 뚝뚝거리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추위에 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왔을 때 김치를 가져가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서울에서 성공한 큰아들, 민호와 부산의 세련된 막내딸 지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갓 담근 겉절이에 수육 보쌈을 싸 먹으며 양평에서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어디도 비할 데가 없어. 라고 칭찬하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의 미소, 손자, 손녀들이 고기를 서로 먹겠다고 다투던 장면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 이 거대한 배추 더미와 계속 싸울 힘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겨울 오후에 우울한 정막을 찢었습니다. 시멘트 계단 위에 놓인 낡은 전화기에서 나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한명숙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젖은 고무 장갑을 벗고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급히 닦은 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랑스러운 이름이 떴습니다. 큰아들 민호. 할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피곤함과 허리 통증을 감추고 최대한 건강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니 엄마다. 지금 김장하고 있어. 양념 버무리는 것만 하면 된다. 이번 주말에 너랑 며느리랑 애들 데리고 와서 가져가렴. 마을 입구 박신에 가게에 흑돼지 고기도 예약해뒀어. 아주 맛있는 보쌈을 해주려고. 할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계획을 발표하듯 기대와 설렘을 가득 담아 단숨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에 대한 대답으로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급하고 참을성이 없었으며 즐거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엄마 많이 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 식구 못 가요. 아들의 말은 할머니가 손을 담그고 있던 소금물보다 더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되어 얼굴에 끼얹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멍해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왜 안 온다는 거냐? 김장철인데 매년 왔잖아. 매년 갔으니까 올해는 바람 좀 쐬려고요. 민호가 성가시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집사람이 제주도표를 예매했어요. 애들이 겨울 바다도 보고 해산물도 먹고 싶다고 해서요. 비행기랑 호텔 다 예약해서 취소도 안 돼요. 한명숙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제주도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멀고 화려하게 들렸습니다. 이곳의 낡은 벽돌, 마당과 진동하는 젓갈 냄새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민호가 잔인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배추 100포기를 힘들게 담가요. 마트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대기업 김치가 널렸어요. 맛도 있고 싸고 위생적으로 포장돼서 나오는데 엄마 힘들게 고생하고 우리도 그거 가지러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가면 기름값이 김치 사 먹는 돈보다 더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두고 드시거나 이웃들 나눠주세요. 저 손님 접대 중이라 끊을게요. 뚜, 뚜, 뚜. 무정한 신호음이 끝없이 울리며 할머니와 아들의 세상을 연결하던 유일한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말이나 따뜻하게 입으라는 당부조차 건네지 못한 채 통화는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이 꺼진 전화기를 든 채 마당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용문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희끗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 추위보다 엄마 힘들게 고생하지 마라는 말이 더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할머니 혼자 먹으려고 배추 100포기를 담갔겠습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즐겨서 한 일이었을까요? 할머니는 그것이 사랑이고 연결이며 가족의 맛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그것은 그저 의미 없는 고생이자 짐이었고 마트의 차가운 공장제 김치의 편리함에 비하면 불필요한 번거로움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온 가치는 고작 기름값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할머니는 부산에 있는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다를 수도 있다. 딸은 아들보다 정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자동 응답기의 기계적인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분 뒤 업무 보고서처럼 차갑고 간결한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연말 프로젝트 준비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올해 저 김치 안 먹어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중이라 의사 선생님이 짠 음식 피하라고 했거든요. 택배로 보내지 마세요. 배송비도 비싼데 안 먹으면 아깝잖아요. 건강 챙기세요. 한명숙 할머니는 팔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 사이로 전화기가 미끄러져 내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탁 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백 포기가 마당에 널려 있었습니다. 빨갛게 버무려진 양념 통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쓸모없는 열정과 시골 노인의 시대착오적인 사랑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네 밭에서 가장 실한 배추를 골랐고 고추를 말리고 마늘을 빻으며 하루하루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고 버려질 물건이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배추 절임통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물은 밖으로 흐르지 않고 속으로 흘러 심장과 간에 스며들어 바닷물보다 더 짜게 굳어버리는 법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답답했습니다. 노년에 느끼는 버림받은 감정은 젊은 날의 시련처럼 격렬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랑비처럼 젖어들어 조금씩 갉아먹고 마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놓고 기른 자식들의 인생에서 자신이 쓸모없고 작으며 인교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창고에 있는 낡은 물건처럼 정말 필요할 때만 기억되고 그렇지 않으면 먼지 속에 잊히는 존재로 자식들의 삶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해진 눈으로 허연 배추 더미를 바라보다가 아들의 고급 승용차와 딸의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어야 할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허함이 공간을 뒤덮고 할머니를 집어삼켰습니다. 갑자기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앙상한 감나무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노년의 고질병인 저혈압이 탈진과 정신적 충격과 겹쳐 거센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물통을 잡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는 더 이상 이성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며 딱딱한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듯 휘청거렸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려는 순간 할머니는 이대로 짓다만 배추 더미 속에 쓰러져 내일 우체부가 발견할 때까지 얼어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칠고 투박하지만 힘센 손이 뒤에서 할머니를 부축해 쓰러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낯설지만 그리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톡 쏘는 송진 냄새와 싸구려 담배 냄새가 섞인 이 상한 지방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남자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얇은 스웨터를 뚫고 전해져 할머니를 꽉 붙들고
벼랑 끝에서 끌어당겼습니다. 걱정스럽고 다급한 굵고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 여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한명숙 할머니는 눈을 뜨려 노력했습니다. 앞이 흐릿했지만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깊은 눈으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키 큰 남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이렇게 거칠고 뜨거운 손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몸에서 송진 냄새가 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양평 계곡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 나타난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낯선 사람의 품에서 할머니는 친자식들에게서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남자들 사이에는 존귀에 적지도 않고 신 앞에서 맹세하지도 않지만 그 무게가 평생을 가고 심지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진실한 관심이 차가운 외양과 거리감 속에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만물이 얼어붙는 겨울이 덮친 양평 계곡 빨간 김치통들 옆에서 5년간 이어진 비밀이 드러나며 한명숙 할머니가 자신의 고독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할머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부축해준 남자는 최진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끼 낀 낮은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 슬레이트 지붕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올해 75세, 검버섯과 흰머리가 늘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기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을 떠나 집 뒤편에 작은 목공소와 함께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깎는 소리와 톡 쏘는 톱밥 냄새만이 긴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오랜 목수의 남은 힘으로 최 노인은 한명숙 할머니를 부축해 처마 및 낡은 대나무 평상에 앉혔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채소를 다듬던 이 평상은 이제 어지럼증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당을 가로질러 낮은 돌담을 넘어 자기 집으로 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따뜻한 물 한 병과 호랑이 연고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 좀 바르세요. 몸 좀 녹이게. 찬바람이 독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람 소리 속에서 그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송진이 묻은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이 어설프게 연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관자놀이에 약을 발라주려다 허공에서 손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여전히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경기도 시골 마을에서 특히 혼자 사는 두 노인 사이에 남녀 7세 부동석은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입방아는 겨울 추위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최 노인은 손을 거두고 연고를 평상 모서리에 놓으며 한명숙 할머니 쪽으로 슬며시 밀었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의 온기가 가슴에 퍼지며 어지럼증을 쫓아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인지한 할머니는 서둘러 낡은 스웨터 자락을 정리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쑥스러움이 밀려와 주름진 두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과부와 호라비가 가까이 있다는 것, 비록 위급한 상황이었다 해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최 선생님. 괜찮아요. 그냥 혈압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폐를 끼쳤네요. 할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이웃 남자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피한 채
마당에 널린 배추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청록색 패딩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한명숙 할머니가 버려놓은 전쟁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배추 백폭이, 뿌연 소금물, 아직 버무리지 못한 빨간 양념 대야들. 그 모든 것이 덩그러니 놓여 집주인의 지독한 고독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전화기와 잔뜩 웅크린 왜소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갔소라든가 왜 이렇게 많이 하시오? 같은 거칠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지금 할머니의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찬 바람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어 처마 기둥에 걸었습니다. 아내는 낡은 플란넬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걷어올려 나무 먼지가 묻은 근육질의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좀 거들어 드리리다. 그가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배추 혼자서는 밤새 해도 못해요. 설이 내리면 진짜 병납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패가 돼요. 가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쉬엄쉬엄 하면 저녁엔 다 해요. 할머니가 거절한 건 예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신세를 진다는 부담감,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존재가 친자식들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할머니의 거절을 듣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는 도구를 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작년에 아들이 두고 간 큰 분홍색 고무 장갑을 집어들어 태연하게 꼈습니다. 거기 앉아서 5분만 더 쉬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람 살아있을 때 김장철마다 내가 200포기씩 거들었어요. 내가 목수라. 이 손이 대패랑 끌 잡는 데 익숙하지만 양념 바르는 솜씨도 제법 괜찮아요. 배추 망칠까봐 걱정은 마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낮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배추통 옆에 앉아 놀랍도록 능숙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추를 들어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길로 잎을 한 장 한 장 들추고 적당량의 양념을 묻혀 뿌리까지 꼼꼼하게 문질렀습니다. 그의 동작은 리듬감 있고 신중했으며 마치 부엌길이 아니라 정교한 목공 예품을 다루는 듯 소중해 보였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최 노인의 약간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짊어지는데 익숙한 남자의 넓고 든든한 등이었습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더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1년에 고작 담장 너머로 인사 몇 번 나누는 낯선 이웃이 지금 아들, 민호나 며느리가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더럽다고 하지도 힘들다고, 투덜대지도 이해타산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제주도에서 즐기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칠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러움과 고마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계속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장갑을 끼고 마당으로 내려와 작은 의자를 끌어 최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한번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일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얼른 합시다. 저녁 되면 더 추워져요.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마른 감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배추 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백발의 두 남녀가 빨간 김치통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땅히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어야 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고독한 영혼의 모습은 어딘가 슬픈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의 어색함과 주저함은 작업의 리듬에 맞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 없이도 상대가 양념 바르는 것만 보고 의중을 파악하는 무언의 교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박영감 생각나시오. 최 노인의 질문이 불쑥 튀어나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눈은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고 배추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할머니를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겨두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나죠? 할머니가 한숨 섞인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옷걸이에 걸린 그 양반 옷을 보면 금방이라도 바치라고 들어올 것 같아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저녁마다 나랑 이 평상에서 막걸리 마시곤 했지. 술은 약해도 인생 얘기하는 건 좋아했어. 최 노인은 잠시 멈추고 기억의 조각들을 찾는 듯 했습니다. 걱정이 참 많았어. 최 노인이 날씨 이야기하듯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비만 오면 부엌 지붕 셀까봐 걱정인데 부인은 지붕에 못 올라간다고. 대문이 녹슬고 무거워서 부인 힘으로는 못 연다고. 그리고 제일 걱정한 건 부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고 혼자 잘 운다는 거였소. 한명숙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최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 박영감은 살아생전 전형적인 옛날 가부장적인 남자였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졌고 투박했습니다. 한 번도 다정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고 그런 사소한 걱정을 하는 내색조차 보인 적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무심하고 밭과 친구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이가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했나요?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완성된 김치를 옆으로 치운 뒤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처자식한테는 못하는 말을 술친구한테는 하곤 하죠. 생각보다 당신을 많이 아꼈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 투박함 뒤에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걸 그가 떠나고 나서야 이웃의 입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기 일주일 전, 최 노인이 진지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이 안 좋았지. 자기가 못 일어날 걸 알았어. 나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더군요. 베개 밑에서 뭘 꺼내더니 나한테 줬어요. 최 노인이 멈췄습니다. 양념을 바르던 손이 허공에서 하얀 배추 위에서 멈췄습니다.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호기심과 긴장감이 할머니의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뭘 줬는데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한명숙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저녁 빛 속에서 75세 노인의 탁한 눈동자에 깊은 내적 갈등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비밀을 남자들끼리의 명예로운 약속을 지켜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셔츠 안쪽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위에 색이 바랜 구리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뒷문 열쇠입니다. 최 노인이 감정이 북받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밭으로 빨리 나가기 위해 쓰던 뒤뜰 쪽문의 열쇠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할머니는 거의 쓰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박영감이 그러더군요. 이봐, 최가 나가면 마음이 안 놓여. 우리 집사람 깜빡깜빡 잘하고 뒷문 잠그는 거 잘 잊어버려. 자식들은 멀리 있고 도둑이라도 들거나 무슨 일 생기면 자네한테 부탁하네. 우리 수십 년 이웃인데 자네를 제일 믿어 라고. 최 노인은 침을 삼켰습니다.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는 듯 목을 떼가 힘들게 움직였습니다. 내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소. 이 열쇠 자네가 맡아줘. 가끔 밤이나 비바람 불 때 문단속 잘 됐나 밖에서 좀 봐주게. 집사람이 힘든 일 하면 가서 좀 거들어주고. 근데 이봐 최가 부탁 하나만 하지. 남들이 이상한 소리 안 하게 집사람 불쌍하지 않게 해줘. 그 사람 자존심 센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몰래 도와주게나. 라고. 바람소리가 윙윙대며 마른 낙엽을 굴렸지만 한명숙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추운 겨울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뒷문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 낙엽 밟는 발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도둑고양이 소리나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도둑인 줄 알고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옆집 호라비는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남몰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밤 조용히 문을 확인했고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안전을 지켰지만 한 번도 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았고 할머니가 알도록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할머니의 안전과 명예를 모두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 열쇠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문을 열고 들어간 적 없습니다. 최 노인은 열쇠를 내려다보며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확인만 했어요. 혹시라도 부인이 나를 오해할까봐 마을 사람들이 쑥덕거릴까봐 두려웠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단호함 대신 후회와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장 너머로 부인이 쓰러지는 걸 보고 박영감한테 너무 미안했어. 내가 남의 이목에 너무 신경 쓰고 예의 따지다가 부인을 죽게 만들 뻔했으니. 내가 제때 넘어오지 않았으면 이 추운 날씨에 밤새 거기 누워 있었을 텐데. 그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심장이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강하게 뛰었습니다. 눈앞의 남자와 빛바랜 열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잊히고 남편에게 남겨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위대하고 침묵하는 사랑에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으로 간 남편은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 남자는 자신의 편안함과 잠을 희생해가며 태산 같은 약속을 5년이나 지켜왔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공장 김치나 호화로운 여행에 비하면 이 늙은이들 사이에 투박하고 진실한 정기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고추 양념이 잔뜩 묻은 손을 떨며 최 노인의 열쇠든 손에 살며시 갖다 대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감사와 이해가 담긴 그 접촉은 지난 세월 두 집 사이에 세워진 모든 거리와 편견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람 대신 저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흐라며 말했습니다. 최 노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마당 젓갈 냄새 진동하는 그곳에서 두 고독한 영혼은 오랫동안 갈망해온 안식처와 위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쇠의 등장과 뒤늦은 고백은 과거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집에 나타난 낯선 남자의 존재를 자식들이 알게 되었을 때 불어닥칠 새로운 파란의 열쇠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양평 계곡의 겨울 어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먼 산들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겼고 낡은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처마 밑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아래 드디어 배추 100포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노인이 하루 종일 공들여 만든 반들반들. 윤이 나는 갈색 항아리들이 집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나란히 줄지어 섰습니다. 그중 절반은 전통 방식대로 뒤뜰 땅에 묻었고 나머지는 김치 냉장고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양념이 묻은 고무 장갑을 벗어 수도께 놓았습니다. 허리를 펴자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오늘 오후를 절망적인 고독 속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도께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우 할아버지는 열심히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지하수의 차가운 물에 평생 연장을 잡아 거칠어진 그의 손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춥디 추운 날씨였지만 주름진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희끗한 머리를 쓸어넘기며 상쾌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 풍파를 겪은 소박한 그 모습에 한명숙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티를 마치고 돌아와 그곳에서 세수하던 남편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자신을 몰래 지켜준 은인이자 이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가가 잠시 망설이다가 옷자락에 두 손을 문지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최 선생님, 최 노인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보며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저녁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작지만 바람 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분명했습니다. 점심때 삶아놓은 흑돼지 수육이 있어요. 애들 오면 주려고 했는데 안 오게 됐거든요. 방금 담근 겉절이랑 따뜻한 고기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 혼자는 못 먹겠어요. 평범한 식사 초대 같지만 한명숙 할머니에게는 심리적 장벽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진 뒤 텅 빈 집에 피부티도 아닌 남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혼자가 된 지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자존심 센 남자의 습관대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니요,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지. 라고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하고 매혹적인 냄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계피와 양파 향이 배어있는 향긋한 수육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뱃속에서 요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간절한 호소를 보았습니다. 밥그릇 하나 수저 한 벌만 놓인 넓은 식탁을 마주하기 두려운 사람의 호소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과 주름이 펴지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사실 내 위장이 라면이랑 편의점 도시락 냄새만 맡은 지 꽤 됐거든요. 식사는 한옥의 가장 따뜻한 곳, 작은 부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낮은 원목 밥상 위로 노란 조명이 떨어져 밖을 감싼 추위와 어둠과는 완전히 분리된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상 위에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얇게 썬 수육이 꽃잎처럼 놓여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고소한 향을 냈습니다. 그 옆에는 방금 버무린 겉절이가 고춧가루 색을 뽐내며 노란 통깨가 뿌려진 하얀 배추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뚝배기에서는 하얀 두부와 파란 애호박이 들어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비싼 사내 진미도 고급 와인도 없었지만 수년간 대충 때우는 식사에 익숙했던 두 영혼에게는 가장 풍성하고 사치스러운 식사였습니다. 할머니가 최 노인에게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맑은 술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듣기 좋았습니다. 한 잔 하시고 몸 좀 녹이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최 노인은 예의를 갖추어 두 손으로 잔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켜고 카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알싸한 술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 차가운 속을 데웠습니다. 그는 수육 한 점을 집어 긴 김치 잎에 올리고 돌돌 말아 입에 넣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씹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흑돼지 맛이 매콤하고 아삭하며 신선한 김치 맛 짭조름한 새우젓 맛과 어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맛이 폭발하며 잠들어 있던 미각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맛이었습니다. 기억의 맛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옛날의 맛이었습니다. 그가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기고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그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 여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사람 가고 10년 만에 제대로 된 이 맛을 봅니다. 방금 담근 김치맛 마트에서 파는 씨어 빠진 김치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한명숙 할머니는 맛있게 먹는 남자를 보며 소박한 행복과 짠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그들의 칭찬과 얄팍한 관심을 얻기 위해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고를 가장 알아주고 그 맛을 가장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낯선 남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챙기듯 자연스럽게 고기를 집어 그의 밥그릇에 올려주려다 쑥스러움에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기 많아요.
저 혼자는 아무리 먹어도 다 못 먹고 버리면 천벌 받아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비료 가격 같은 단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과 따뜻한 분위기가 방어막을 녹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간 딸내미가 3년째 안 와요. 최 노인이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시선은 끓는 찌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공해서 큰 회사 간부라더군요. 매달 돈을 보내옵니다. 달러를 많이도 보내요. 도우미 쓰라고 여행 가라고. 하지만 걘 몰라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도움이 필요 없어요. 집도 코딱지만 한데 치울 게 뭐 있다고. 내가 필요한 건 밥 먹을 때 말동무해 주는 사람 목소리요. 저녁마다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고. 아파서 누워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데 돈 많으면 뭐 합니까?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빨개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최 선생님. 자식들은 돈만 있으면 부모가 기뻐하고 효도 다 한 줄 알아요. 1,000만 원 넘는 안마의자 사주고 비싼 인삼 사주고. 하지만 그 기계가 자식이 주무르는 손길만 하겠어요. 인삼이 같이 먹는 밥 한 끼보다 좋겠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대화의 광풍 속에 뒤처진 노년 세대의 체념이 무겁게 깔린 한숨이었습니다.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내 핏줄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침묵. 내가 살아있는 건지 이 집의 그림자가 된 건지 모를 침묵이죠. 좁은 부엌 공간에서 두 사람의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접촉도 낯뜨거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공감으로 따뜻하게 데워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최 노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웃으로서의 경계심이 없었고 존중과 연민, 그리고 영혼의 단짝에게서 느끼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최 노인이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할머니를 부축할 때처럼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여사님.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부엌 지붕 말입니다. 많이 낡았더군요. 기와가 틀어져서 비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겠어요. 네, 민호 오면 사람 부르라고 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최 노인이 말을 잘랐습니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내가 와서 고쳐주리다. 집에 좋은 목재랑 여분 기와가 좀 있어요. 할머니는 멍하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와서 고쳐주면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을까요? 이 양평 바닥이 좁아서 금방? 내 나이 75이요 한 여사님. 최 노인이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담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무서워합니까? 지난 10년 남 눈치 보며 사느라 웅크리고 살았소. 하지만 오늘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깨달았소.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얼굴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지만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나는 남들 입방가보다 내 집의 냉기가 더 무섭소. 남들이 수군대는 것보다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더 무섭소. 박 영감 약속 지키느라 5년이나 멀리서 지켜봤지만 그 멀리서라는 거.
당신이 아플 땐 아무 소용 없더이다. 그는 잠시 멈추고 중대한 결심을 하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당신을 돌보고 싶소. 떳떳하게, 대낮에, 지붕도 고치고, 대문도 고치고, 물도 길어주고, 늙은 친구처럼 밤이 되면 불 끄는 걸 서로 봐주는 이웃처럼 말이오.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소. 그의 말은 젊은이들처럼 장미와 촛불을 든 낭만적인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거창한 맹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 날들에 서로 의지하자는 의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강렬한 울림이었습니다. 고독과 헛된 체면을 위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완전히 저물기 전에 사람의 온기를 찾기 위해 편견을 버리는 용기였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눈물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빈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첫마디 승낙을 대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작은 부엌 안에서는 겨울이 문 밖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양평 계곡의 뒤늦은 아침 해가 떴지만 오늘 햇살은 안개를 뚫고 유난히 노랗고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여전히 살을 내는 추위였지만 며칠간 기와집을 감싸던 우울한 정막은 활기찬 소리에 깨졌습니다. 탕, 탕, 탕. 규칙적이고 힘찬 망치 소리가 계곡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치며 겨울잠 자던 정원을 깨웠습니다. 이끼 낀 검은 부엌 지붕 위에서 최진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색바랜 파란 작업복을 입고 허리에는 공구 벨트를 찼으며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던 원인인 깨진 기와들이 걷히고 붉은 황토색 새 기와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당의 한명숙 할머니는 어제의 위축되고 우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돌 탁자 옆에 서서 대추와 생강을 넣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대추의 달콤함과 생강의 알싸함이 섞인 따뜻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고쳐주는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회피 대신 신뢰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최 노인의 망치 소리는 정엄만 깨운 게 아니라 이웃들의 호기심도 깨웠습니다. 할머니 집 앞 작은 길에 아침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동네 확성기로 통하는 김씨 아줌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붕을 보더니 마당에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옆 사람 팔을 쿡 찌르며 돌담 너머로 들리게 짐짓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거 봐. 최 목수 영감 아니야. 마누라 죽고 10년 동안 쥐 죽은 듯 살더니 웬일로 아침부터 한 여산의 지붕에 올라가 있대. 옆 사람이 혀를 차며 위선적인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이 먹고 채통도 없지. 자식들은 멀리 있어서 모른다 쳐도 이웃들이 보는데.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더니 늙어서 아주 오해받기 딱 좋게 다정하네. 그 수군거림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제의 한명숙 할머니였다면 벌벌 떨며 부끄러워 집 안으로 숨어버렸을 것이고 최의 노인은 지붕 위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고 과부에게 강요된 헛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후 뒷문 열쇠에 대한 고백과
최 노인의 진심 어린 제안을 듣고 나서 할머니는 남의 입방아를 위해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이 나는 쟁반을 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이웃 여자가 여전히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줌마 일찍 나오셨네. 할머니가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씨가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여사님. 지나가다 신기해서. 신기할 게 뭐 있어요? 할머니가 말을 자르며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들어와서 대추생강차 한잔하고 가세요. 최 선생님이 우리 집 지붕 고쳐주시는 중이에요. 비 새는 거 아시죠? 천만다행이지 이분이 도와주셔서 망정이지. 아니면 이 늙은이 겨울에 집 안에서 얼어 죽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역시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라더니 안 그래요? 할머니의 당당함과 친절함, 환한 미소는 군중의 호기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숨기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최 노인의 도움을 당연하고 감사한 일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뜨거운 차를 받아들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응, 그렇지. 집 세면 고쳐야지. 최 영감이 참 좋으시네. 그럼 우린 장 보러 갈게.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수군거림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붕 위에 최 노인이 망치질을 멈추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존경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내면의 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체면 대신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고가 되어 해가 중천에 뜨고 나뭇가지의 얼음이 녹을 무렵 지붕 수리가 끝났습니다. 최 노인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등은 땀으로 젖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 어제처럼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민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급하고 차가운 대신 약간 머뭇거리고 아부 섞인 말투였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요. 집사람이 그러는데 김치 좀 택배로 서울에 보내주실 수 없나 해서요. 할머니는 눈썹을 치켜뜨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민호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집사람이 마트 가서 제일 유명한 김치를 사 왔거든요. 아우,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너무 시고 조미료 맛만 나고 엄마가 한 것처럼 아삭하고 향긋하지가 않아요. 우리 민준이가 한 입 먹더니 뱉더라고요. 할머니 김치 내놓으라고 울고불고. 집사람도 엄마 김치만 한 게 없다고. 예전 같으면 이 칭찬은 할머니의 피로를 씻어주는 만병통치약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스티로폼 박스를 찾고 배추를 정성껏 포장해 추위를 뚫고 우체국으로 달려가 고기며 채소며 바리바리 싸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쁜 애들이 내 손맛 기억해 주는 게 어디냐 하며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는 처마 밑에 앉아 수건으로 땀을 닦는 최 노인을 보았습니다. 햇볕과 노동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침 내내 할머니의 집을 지켜주기 위해 고생했는데 이 집의 진짜 가장이라는 아들은 멀리서
자기 위장을 채울 요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명확한 현실의 대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맹목적인 헌신이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무심함을 받아준다면 자식들은 영원히 이기적인 덩치 큰 아이로 남을 것이고 자신은 모성이라는 이름의 하녀로 남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자식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엄격함이 섞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없다. 네, 없다니요. 어제 100폭이나 한다고 하셨잖아요.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웃들 다 나눠줬어.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 김씨랑 이씨 아줌마 놀러와서 다 줬다. 남은 건 내가 겨울날만큼만 남겨뒀어. 아니, 왜 다 줘요? 우리 건 안 남겨뒀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과 원망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네가 그랬잖아. 고생하지 말라고 마트에 싸고 맛있는 것도 널렸다고. 할머니는 아들이 했던 말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부드럽지만 뼈 있는 말로 돌려주었습니다. 엄마 늙어서 진짜 고생스럽더라. 그래서 올해는 일찍 끝냈다. 그리고 할머니는 물을 마시는 최노인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처이랑 너 진짜 맛있는 김치 먹고 싶고 애들한테 전통의 맛 알려주고 싶으면 다음 달에 시간 내서 내려와라. 배추 고르는 법, 양념 만드는 법, 담그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공을 들여야지 전화로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럼 끊는다. 나 손님하고 밥 먹어야 해. 할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답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는 소리가 무리한 요구를 잘라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청은망은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을 거절했다는 죄책감 대신 자존감이 차올랐습니다. 자식에게 감사와 존중이라는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점심상을 들고 평상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후추와 고추 향이 나는 고등어 조림, 두부 넣은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와 강된장,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 최 노인이 밥상을 보더니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또 밥을 얻어먹네요. 가서 라면이나 끓일까 했는데 그냥 앉으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돌보는 기쁨을 찾은 여인의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아침 내내 집 고쳐주셨는데 밥 한 끼가 대수예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혼자 밥해 먹기 귀찮고 맛도 없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먹으니까 오늘 고등어 조림이 더 맛있어 보이네요. 두 백발의 노인이 튼튼하게 고쳐진 처마 밑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오후 햇살이 밥상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살이 많은 고등어 한 점을 골라 가시를 발라내어 최 노인의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드세요. 요즘 고등어가 기름이 꽉 찼어요. 최 노인은 고기를 받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과 고마움을 담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 대신 조용히 찌개 속 뜨거운 두부 한 점을 건져 할머니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한 여사님도 드세요. 건강 챙겨야죠. 겨울깁니다. 두 사람은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가끔 앞마당 감나무 이야기나 지나가는 도둑고양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뜨거운 손잡음도 낭만적인 키스도 없었습니다.
반찬을 집어주는 손길 기침할 때 걱정스레 바라보는 눈길 속에 스며든 관심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의 무심한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추운 날씨에 지붕에 올라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양평계곡 한명숙. 할머니의 배추 100포기 이야기는 폭죽과 축배가 터지는 성대한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무릎 꿇고 비는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고요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납니다. 두 백발의 노인이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며 마당에 흩날리기 시작한 첫눈을 함께 바라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때로 심장이 터질 듯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불을 이름이 있고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눌 사람이 있고 시간의 잔혹함에 맞서 함께 버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젊은 우리들이여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각자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동안 부모님이 남에게서 온기를 찾게 하지 마십시오. 가능할 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을 힘이 있을 때 그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황혼에 접어든 분들이여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여십시오. 과거에 혹은 가혹한 편견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담장을 넘어 내민 따뜻한 손을 잡을 용기만 있다면 행복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가 저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한 자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당신 곁에 지는 노을을 함께 바라봐줄 누군가가 있느냐는 것이니까요.